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건데요.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모든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식주라든지,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 이게 어디서 시작됐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파트라든지 집을 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출퇴근할 때 쓰는 뭐 자동차, 뭐 전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뭐 햄버거, 그죠? 패스트푸드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대다수의 모든 것들, 이런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다 서양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유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나 이런 쪽은 다 유럽 문화권에 속하니까요. 거의 다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아직도 저 남미 정글이나 또는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은 아직도 거기서는 뭐 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미비아 사막에서 그 저기 쿵산족이라고 그러죠. 그 흔히 부시맨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원시 시대라고 불렸던 그런 모습, 혹은 이제 그런 사냥 방법으로 이제 그 동물들을 사냥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세상에,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기술적 그런 문명의 차이랄까요?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한 두 권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그 제나드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 우리나라에도 한번 몇 번 왔을 겁니다. 아마 강연도 좀 한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총균세라는 책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한 10년이, 읽은 지 한 10년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조금 뭐 약간 유사한 게 있는데, 그, 지은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사실 뭐 이 책은 제가 그 어떤 시립 무슨 뭐 박물관인가요? 하여튼 어디 가서 이게 꽂혀 있는 책을 보고, 책 제목을 보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그냥 좀 꽂혔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바로 주문해서 이제 뭐 읽어본 책인데요. 둘 다 이제 상당히 좀 책이 두꺼워서 이렇게 만만치는 않죠. 읽기에 그 만만한 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읽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 지은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를 나름대로 제가 이런 저기 그 뭐랄까요? 그 하여튼 그 중요한 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문화 기술적 어떤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이 얘기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뭐 저기 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세계 지도를 좀 일단 그렸는데요. 먼저 우리가 할 거는 일단은 여기가 이제 그 아시아 유럽이죠, 그죠? 이게 이제 유라시아라고요. 예, 유라시아 대륙이라 하고 요게 이제 아프리카죠. 요게 이제 아메리카고요. 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뭐 이렇죠. 여기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인도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 고대 문명이 먼저 시작된 것도 이제 유라시아죠. 이집트는 뭐 아프리카에 걸쳐 있지만 아프리카하고는 조금 그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유라시아 대륙하고 다른 대륙의 어떤 그 문명 발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의 주된 관점은 그 유라시아 대륙 내에서 왜 유럽 쪽하고 동아시아 쪽의 그 어떤 과학기술적 또는 다른 어떤 문명의 발전에서 현재 이쪽 유럽 서양 쪽이 지배적인 어떤 위치에 서게 되었는가. 그렇게 이제 한번 나눠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하고 이제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하고 이제 아,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한번 좀 알아보면요. 일단은 그 지은이 그 두 책의 그 저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어떤 교역, 교역이 잘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그 아주 중요한 점으로 그 어떤 문명이 발전하고 잘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장 중요한 걸 이걸로 봅니다. 이걸로. 그래서 일단 세계 어떤 그 문명을 보면 4대 문명이라서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인더스 문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황하 문명이죠.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는 일단 그 기원전 한 3,500년 정도 봅니다. 시작을. 예. 그리고 또 3,500년이라 해도 이거보다도 훨씬 더 그 앞선 그 유물은 분명히 있어요. 이쪽에 그 터키 쪽이나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성경에 다 나오는 그 여리고 예리코 문명 그 유적지 같은 경우는 그 지금으로부터 만 년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어떤 그 하나의 문명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인정을 안 하고요. 대략 최하한선을 기원전 한 3,500년, 지금으로부터 한 5,500년 전 보고요. 이집트를 이거보다 약간 낮은 한 3,000년 정도 보고요. 이게 한 1,700에서 대략 한 2,000년? 예, 2,000년 정도? 2,000년에서 한 2,500년? 예, 한 2,500년? 이게 한 2,000년 정도? 뭐 이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이 두 책에서는 그런 언급을 안 하는데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건 순전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니 그럼 왜 여기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을까? 대략 뭐 한 1,500에서 한 2,000년 정도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순전히 이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 호모 사피엔스가 그 전에 이제 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출현을 해서 한동안 여기서 몇만 년 살다가 대략 한 7만 년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아프리카를 벗어나거든요. 벗어나서
유럽 쪽으로 가고 하나는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그게 대략 한 4만 년 전 정도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저 처음에 아프리카를 저기 벗어나서 정착한 데가 요 지역에 먼저 정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정착을 몇만 년 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렇게 뻗어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문명을 이루고 어떤 도시를 이루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정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착이 돼야 거기에 뭐 집도 짓고 또 뭐를 꾸미고 뭐도 꾸미고 뭐 관계시설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무슨 뭐 땅 길이도 재고 뭐 이런 이제 어떤 문명이 태동하게 되는 건데 그 유목 생활하고 떠돌이 생활하고 뭐 사냥하고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정착한 데가 여기니까 아무래도 제일 먼저 정착한 나중에 이동하다가 나중에 정착한 데보다는 가장 먼저 정착한 데서 먼저 출발하는 그 문명이 태동한 건 당연한 게 아닐까. 이건 어떤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거든요. 그러면 여긴 우리가 보통 지리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하고 아시아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는 아프리카 아니냐 생각하지만 아,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돼서요. 이게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사실은 사하라 사막 이북하고 이남으로 뚜렷하게 구분을 좀 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하라 사막 이북 쪽에 요 사는 그 민족은 여기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그 아랍 쪽이에요. 그죠? 여기는 주로 이제 흑인들, 그죠? 니그로이드라고 불리우는 흑인들이고, 그 생김새 자체도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구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거의 이집트나 이 메소포타미아나 아주 되게 유사하죠. 뭐 문화적인 차이는 물론 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대단히 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일단은 먼저 지금 요것도 뭐 아프리카지만은 이제 아시아하고 이제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뭐 이제 그리스 문명도 있죠. 그죠? 그리스 문명. 조금 후대지만. 그러면 대부분의 거의 다가 이걸 그냥 아시아 일부로 본다면 대다수의 문명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유라시아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물론 여기는 이제 마야나 아즈텍 문명 또는 잉카 문명도 있는데요. 근데 분명하게 차이 나는 거는 이쪽보다는 거의 예를 들면 좀 늦었다고 하는 뭐 황하나 여기 그리스 문명보다도 몇천 년이 늦어요. 마야나 아즈텍은.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기원 후가 돼야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른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타나고요. 잉카 문명 같은 경우는 뭐 한참 옵니다. 예. 이보다도 더 한참 후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는 그 총균세에서 조금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유라시아는요, 가로로 길어요.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세로로 깁니다. 그리고 여기도 세로로 길죠, 이렇게. 그럼 이 차이가 얘하고 다른 대륙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기후 변화를 결정하는 거는 이 위도가 결정하거든요. 그죠? 사실 우리나라나 이쪽 뭐 프랑스나 같은 온대 기후 아닙니까? 그죠? 대륙의 끄트머리고 끄트머리지만 기후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엄청 추워지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되게 더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발명품 같은 거, 이런 뭐 바퀴 같은 게 발명이 됐다면 이게 전파되는 데는, 그러니까 동서로는 아주 원활하다는 거예요. 기후대가 비슷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식물의 어떤 식생 같은 게 기후가 비슷하죠. 그리고 뭐 초원 정도 있고, 뭐 나무 숲도 있지만 열대 지방의 열대 우림 정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바퀴가 처음 발명됐다고 할 때 동서로는 이게 쉽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명품이 그 지방에 갔을 때, 새롭게 전달됐을 때 거기서 또 새로운 뭔가가 이제 또 만들어지고, 또 굉장히 이제 어떤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바퀴가, 만약에 여기서 바퀴가 발견됐다 할 때 이 발명품이 그 아프리카 남쪽으로는 거리상으로 보면은 훨씬 가깝지만, 여기에는 이게 전달이 되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을 건너야 돼요. 그죠?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열대 밀림을 거쳐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전달이 되려면은 사막을 거치고 열대 정글을 지나서 다시 또 이쪽에 나미비아 사막 있잖아요. 그죠? 또 사막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전달되는 건 대단히 어렵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가면은 슬슬 이제 정글이 나타나죠. 그죠? 그 아마존의 정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뭔가 발명이 됐다 했을 때 이게 갈 수가 있냐? 대단히 힘들다 이거죠. 대단히. 그러니까 동서로는 뭔가가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그게 전달이 상당히 쉬운데, 원활하게 가능한 건데, 남북으로는 참 쉽지가 않다. 그런 거죠. 그리고 최초로 이런 데서 대다수가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작물이, 예를 들면 밀 같은 경우는 시리아에서 처음 나옵니다. 밀.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는 그 예리코 있죠. 거의 이제 지금의 이제 요르단과 이제 서한 지방인데,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가축들 같은 경우요. 개는 그 이란에서 처음 이제 가축화된 걸로 나옵니다. 그 기원전 한 12,000년 전쯤 개가 제일 먼저 가축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양 같은 경우도 이라크, 양. 그 다음에 염소 이란, 돼지가 터키, 소도 터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가축화 됐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중요한 어떤 농사를 짓거나 뭐 어떤 건축물을 만들 때 그 가축의 도움이 절실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여기에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된 게 라마라는 동물이 있거든요. 라마. 여기가 이제 페루인데요. 라마가 글쎄 약간 큰 염소 비슷하게 생겼나요? 그런 라마라는 동물이 요거 하나가 기원전 한 3,000년 전쯤에 이제 처음 가축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산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하고도 좀 약간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처음에 여기서 이제 나와서 한 4만 년 전쯤에 퍼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쪽에 베링해를 건너서, 당시에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빙하기라서 이게
뭐 일본도 뭐 우리나라하고 이제 육지로 붙어 있었고, 여기도 이제 그 육지로 이제 붙어 있었거든요. 이제 해수면이 낮아져서.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간 거는 대략 한 10,000년 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동,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정착한 건 불과 한 15,000에서 한 20,000년 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유럽이나 아시아 이쪽, 동아시아 쪽에 정착된 거는 한 4만 년이 넘는, 그 전에 벌써 정착이 되니까 이미 출발 자체가 늦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라시아에서 먼저 그 문명이 발전을 하고, 다른 대륙은 왜 이렇게 뒤처졌냐 하는 이유가, 일단 출발이 먼저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순전히 좀 약간 좀 제 생각이지만요. 거기에 그 교역이 활발했다는 거죠. 그 교역이 원활하게 된 아주 원동력은 그 지정학적 위치가, 이게 그 동서로 길게 놓임으로써 비슷한 기후대가 유지되면서 비슷한 기후대끼리 이제 그 교육을 하니까 아주 원활했다. 하지만 다른 대륙들은 이게 남북으로 길게 이게 대륙이 형성되면서 남북으로 원활하게 교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유라시아 내에서도, 유라시아 내에서도 여기의 문명이 지금은 이제 세계를 거의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 그 노벨 과학 쪽에 있는 노벨상 수상자만 보더라도 뭐 압도적이잖아요. 거의. 뭐, 지금 현재로는 뭐 미국이 제일 많겠죠. 그 미국 사람들은 다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이니까 압도적이죠. 가끔 뭐 일본이나 뭐 중국 사람 조금 끼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뭐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도 노벨 과학 계통에서는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압도적인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 그러니까 일단 이 유럽 쪽하고요. 인도는 조금 이제 그냥 좀 제외하고 이제 단순하게 이 유럽 쪽하고 이 동아시아 쪽으로 한번 비교해요. 동아시아 하면 거의 중국인 거죠, 뭐 거의. 뭐 문자도 뭐 한자를 오랫동안 뭐 우리나라가 이제 한글을 세종대왕이 그 만드시기 전까지는 뭐 중국 문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한자 쓰고 나중에는 뭐 가나 문자라 그래서 뭐 그거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하고 이제 지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두 책의 그 지은이는 그 지리적인 그 어떤 그 차이점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하고 여기 보면요. 한눈으로 딱 봐도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죠. 그죠? 실제로 유럽보다 아프리카가 몇 배 넓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하면은 보통은 여기가 이제 우랄 산맥이라고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부터 이게 동쪽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전체를 유럽이나 아시아로 넣지 않고 우랄 산맥을 경계로 해서 우랄 산맥의 서쪽에 있는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여기를 유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면적으로 보면 얘가 몇 배나 큽니다. 근데 해안선의 길이를 재보면 여기가 더 길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프리카는 해안선이 아주 단조롭죠. 그죠? 근데 유럽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사실 유럽이라고 해봐야 아시아에 붙어있는 하나의 반도 정도, 큰 반도에서도 이런 반도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죠?
뭐 이탈리아 반도, 뭐 이베리아 반도, 그다음에 뭐 발칸 반도,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아시아니까 이제 그 소아시아 반도 섬은 많고요. 그죠? 특히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문명이 이쪽으로 전달이 돼서 나중에 이제 여기를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석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의 그 해안선이 얼마나 복잡해요. 해안선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바다를 통한 그 교역이 바다를 통한 교역이 엄청나게 활발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뭔가 딴 데서 뭔가 하나 만들어지면 빨리 딴 데가 전달되고 또 거기서는 뭐 채무가 되면 또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그래서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계속해서 서양이 그 동양을 압도했느냐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쪽 동양이 앞섰던 시절이 한 100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시절이 언제냐면요. 그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갈 그 무렵. 그러니까 대충 서기 한 600년부터요. 그 다음에 그 걸륭제 그 청나라 황제 중에 이제 그 처음에 그 누르하치 있잖아요, 그죠? 누르하치 있고 그다음에 홍타이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통제라 그러고요, 이게 숭독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청나라 황제를 보면 그 누르하치를 천명제라고 해요, 천명제. 예,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청태종, 홍타이치, 그죠? 그 숭독제라 합니다, 숭독. 그 다음에가 이제 순치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장 그 최고의 황제로 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그 당나라 그 당태종.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안시성에서 양만춘한테 한번 혼난 그 당태종이고요. 그 이세민. 그 다음 또 그 사람 못지않게 쳐들어온 그 황제가 그 강희제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옹정제, 이제 걸륭제.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왕조를 보면 그 예를 들면 뭐 당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나라 뭐 태종 그러잖아요, 그죠? 태종 있고 뭐 고종도 있고요. 예? 현종, 당현종, 그 양귀비하고 놀아난.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황제라는 의미겠죠, 그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는 그 연호를 갖다 붙인 겁니다. 연호. 그러니까 그 대대로 이제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그 어떤 황제가 처음 이제 즉위를 하면 그 해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그 해에 그러니까 연호에서 그 한 해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1년, 뭐 강의 2년, 강의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연호를 명칭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존호라 그래서 죽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업적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후세 그 다음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예를 들면 태종으로 이렇게 부른다든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죽어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뭐 보통 두 가지죠. 그래서
이 권룡제가 대략 그 한 1800년인가요? 1800년쯤에 이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대략 그 무렵, 그러니까 한 많이 잡아서 한 1700년 중반 요 시기 한 1000년 가까이는 동아시아, 동양이 앞선 걸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때부터 그럼 왜 역전이 됐냐? 물론 그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러면서 혼란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중세 암흑기로 들어가잖아요.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배적으로 되면서 되게 폐쇄적이 되고 그러니까 유럽은 서서히 가라앉아 버리는데 이때 그 수양제가 여기에 이제 양쯔각이 흐르거든요. 여기가 이제 황하가 흐르고요. 그러니까 동서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흐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물건이라든지 무언가를 운반하려고 할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규모로 이제 운반할 수 있는 운송수단은 배가 최고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강이나 어떤 바다에 면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원활하죠. 온통 그냥 해안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바다를 통해서 이제 교역하는 거는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죠. 근데 그냥 여기는 근데 육지 안으로 그냥 확 처박혀 있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강이라도 뭐 남북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흘렀었는데 중국의 제일 큰 강 두 개가 다 그 동서로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으로는 이게 교역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수양제가 양쯔강하고 이 황하를 연결을 해요. 그걸 이제 대운하. 그러니까 정말 그 백성들의 고유를 짜가지고 동원해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엄청난 그 백성들의 고초를 겪었겠지만은 실제로 이게 그 완공이 되면서 남북 간의 교역이 굉장히 아주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어떤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 교역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일단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교역에 유리한 건 유럽이다. 동아시아보다. 그 다음에 교역을 하려면 어떤 체제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개방적이어야 된다. 그죠? 좀 개방적이어야. 그런데 이제 이쪽은 예로부터 대단히 개방적이었죠. 그 중세, 그때 좀 암흑기가 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어, 동아시아 쪽은 상당히 좀 폐쇄적이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뭐 이데올리 같은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새로운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하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개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좀 수평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잘 되려면 지정학적인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그 어떤 생각 자체가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여기는 대단히 수평적입니다. 수평적이어야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여기는 수평적이니까 그 특별하게 어떤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가 없죠, 사실. 왜냐면 영국, 뭐 프랑스, 뭐 나중에 이제 뭐 독일 나오겠지만은
나라들이 다 고만고만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서로 어떤 대단히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어서 지배적으로 이제 군림하는 시대가 별로 없었죠, 여기는요. 하지만 여기 이쪽 동아시아는 대대로 완전히 뭐 19세기, 20세기가 겨우 돼서야 저기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동아시아는 거의 중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단히 지배적이니까 여기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게 그냥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이게 주고받아야 이게 그 여기서도 들어가는 게 있어야 여기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또 전달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계속 서로가 이제 발전하는 건데 이게 한 방향이라는 거죠. 일방적인. 그러니까 어떤 지배적인 국가가 있어서 이 국가를 위주로 해서 돌아가니까 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불리했다.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그 지정학적인 면에서 지정학적인 면에서 유라시아가 타 대륙에 비해서는 교역을 하는데 대단히 유리했다. 그리고 유라시아 내에서도 유럽과 동아시아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유럽 쪽이 유리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자체도 마인드도 개방적이어서 교역에 유리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체로 각 나라들끼리가 대체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라 더 유리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단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만 교역에 방해가 됐던 중세 암흑기에는 그 주도권이 동아시아에 있었다. 동양에 있었다. 예,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